어머님,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하게? 지금 이 상황이 예민하게 굴 문제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몰아세우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냐고. 진짜 너무하시네. 그제서야 제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쳐? 그럼 엄마, 빈집인데 좀 활용한 게 어때서 그래? 우리가 남이야? 그럼 그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뭐고 전기요금은 뭐냐? 그건 뭐, 더워서 틀었겠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가족끼리 이런 일 가지고 꼭 따지셔야겠어요? 잠깐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 난리를 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가족끼리? 가족이면 마음대로 집 쓰고 거짓말하고 책임도 안 져도 된다는 거야? 엄마, 진짜 너무 예민하게 군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잖아. 그렇게 꽉 막히게 살면 안 피곤해? 아주 혀를 잘도 놀리더군요. 말끝마다 가족을 들먹이면서 정작 가족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 하나 키우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식당에서 일했고 이제 겨우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공간 하나 생겼는데 그걸 몰래 쓰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엄마, 그냥 그 집 좀 비워놓기 아깝잖아요. 우리가 쓰면 어때서? 괜히 그런데 사놓고 관리도 안 하면서 혼자 감정 소모하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너희 지금 말하는 거 다 녹음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이걸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성민아, 너는 내 아들이 맞니? 엄마가 사는 집을 숙소로 만들고 거기서 돈 받아 먹고 발뺌까지 하고 이젠 오히려 나더러 예민하다고? 그게 사람으로 할 짓이야? 엄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 그날 통화를 끊고도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 내 자식이 이 정도로 염치 없고 뻔뻔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괴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영숙 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흔한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사람도 없고 문득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줄 사람이 누가 남았나 싶을 때면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사는 게 버겁다는 건 그나마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겁게 살아온 날들에 대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숨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니 어찌 그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젊었을 적에는 여느 또래들처럼 꿈도 있었고 사랑도 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얌전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성격은 다르고 생활 방식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맞춰지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참고 살아야 하는 이유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책임감도 있었지만 가족에게 다정하거나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데도 집안일 하나 돕는데도 손을 내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한 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고 너무도 황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40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였겠지만 제게는 그때가 인생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고 한 가정의 전부를 짊어지게 된 거니까요. 남편이 떠난 그해 겨울, 저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아들 사진이 담긴 오래된 지갑을 들고요.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시장 바닥에 내려놓은 배추들이 갈라지듯 얼어붙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해야 했고 아이에게 밥은 먹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식당입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로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모아 자그마한 가게를 얻었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식당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국을 끓이고 점심에는 볶고 지지고 저녁엔 뒷정리까지. 하루 14시간은 일해야 간신히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는 성격이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존재가 늘 옆에 있었기에 저를 따르긴 했죠. 문제는 장성한 이유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제게 불만이 많은 얼굴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다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다고, 나를 위해 쓴 돈이 있긴 한가. 평생을 너희 먹이고 입히느라 살았는데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를 리가 없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뼈에 사무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병원 신세나 지게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끼고 모아둔 돈 중 일부를 꺼냈습니다. 정든 식당도 도배가 벗겨진 이 집도 더 이상은 마음의 쉼터가 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허름하고 낡아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 주말마다 내려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처음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치이고 자식들에게 쏟아 붓느라 잊고 살았던 내 이름. 이영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게 너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꼭 참지만은 않을 거라는 다짐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일이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분노와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집에서 처음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집에 장을 본 박스를 옮기고 있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광고 문자겠거니
생각하고 넘기려다 문득 화면에 뜬 금액을 보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 청구 금액은 무려 27만 원. 저는 순간 휴대폰 화면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27만 원이 맞았습니다. 한 달 전 그 집에 다녀온 이후로는 아무도 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머물지도 않고 그냥 한두 번 내려가 이불 털고 청소하고 잠깐 숨 돌리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많아야 2만 원 정도 나왔던 전기요금이 어떻게 이런 숫자가 찍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기 계량기 고장이 난 건 아닐까? 다른 집 요금이 제게 잘못 청구된 건 아닐까 싶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 실제 계량기 수치에 맞게 나온 요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지서가 늦게 발송되어 원래보다 적게 나온 걸 수도 있다며 뻔뻔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누전이 있었나? 혹은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게 자동으로 켜진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집엔 에어컨도 켜둔 적이 없고 보일러는 수도를 잠갔기 때문에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결론이 들이밀듯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누가 이 집에 다녀갔구나. 근데 누가? 그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도와준 이장님, 열쇠를 2번 받아간 배관공, 그리고 제 아들. 아들 성민이는 작년 집 계약할 때 제가 혼자 다니는 걸 걱정한다며 따라왔었고, 그때 자연스럽게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언젠가 전화 통화 중에 저한테 물었었습니다. 엄마, 거기 가끔 내려가면 안 돼. 너무 조용하다며 엄마가 마음에 들어한 거면 나도 쉬고 싶을 때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 그래. 그때는 의심 없이 그래. 한 번쯤은 괜찮지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27만 원이라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한 번쯤은 아닌 겁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혹시 내가 그 집에 다녀간 적 있니? 전기요금이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아들은 조금 멈칫하다가 툭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안 갔어. 왜? 고지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의심스럽다는 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안 갔어? 누가 전기를 사용한 것 같아. 집도 확인해 보려고. 그러자 성민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전에 다시 전화해봐. 굳이 엄마가 직접 갈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무심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걸까? 마치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벌어졌구나. 그날 오후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차 안에선 라디오 소리조차 껐습니다. 마음속에선 점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진짜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게 맞다면 내 손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없죠. 피해자는 분명 저인데 피해 사실을 두려워하다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야 할 현관 앞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아두었던 화분의 위치도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성 들여놓은 작은 벤치 위엔 낯선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확실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기를 구운 듯한 냄새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배치, 정리 상태,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생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정리 안 된 담요가 아무렇게나 덮여 있었고요.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설거지 거리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자 익숙하지 않은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이 모호하게 정리된 음식들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심지어 낯선 음료수 병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제 손이 닿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니 제 옷 사이에 처음 보는 남성용 셔츠와 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냄새도 스타일도 크기도 생소했습니다. 잠깐 온 게 아니구나. 며칠도 아니고 이건 누가 거주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걸 넘어서 모욕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수십 년을 고생하며 수백 번 넘게 마음을 접으며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붙여서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와 살고, 먹고, 자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게 제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존엄 하나가 누군가의 발길질로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물어야겠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그게 혹시 아들 성민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밝혀야 했고요. 하지만 그 통화는 더 큰 배신과 분노를 안겨주게 됩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가 잠시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너 그 집에 진짜 안 다녀간 거 맞아? 집에 다녀간 흔적이 너무 뚜렷해서 그래. 설거지도 있었고, 냉장고엔 모르는 반찬까지 있었어. 아들은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내더니 최대한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 안 갔다니까. 엄마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현관 앞 화분 위치도 바뀌어 있고, 낯선 슬리퍼도 있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내가 사지 않은 것들이고,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뻔뻔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친구들이랑 다녀간 적은 있어. 너무 빈집이기도 하고 엄마도 자주 안 내려가잖아. 그래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쉬었다 왔어. 잠깐. 그게 잠깐이라고? 제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이게 잠깐이니? 반찬통, 슬리퍼, 설거지, 옷장에 걸린 낯선 옷들까지 다 있는데
이게 그냥 한번 친구들이랑 왔다 간 흔적이라고 생각하냐? 성민이의 말은 점점 궁색해졌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진짜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어. 그냥 몇 번 다녀간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아, 지금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남을 데려다가 내 집에서 지내게 했다는 거잖아. 그 집이 너네 놀이터냐? 나중에 상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도둑질이야. 그렇게 마음대로 말도 없이 이렇게 집을 쓰는 게 어디 있어? 그제야 성민이의 목소리에서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친구는 아니었어. 제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누구였는데? 누굴 데려갔는데? 성민이는 말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고 더듬거리는 말투로 말을 뱉어냈습니다. 아, 사실은 장인어른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정도 쉴 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냥 잠깐만 모셨어. 엄마도 자주 안 내려가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7만 원짜리 전기요금이 그 장인어른 전기세란 말이니? 그 사람이 내 집에서 그것도 2달 가까이 살았다는 소리야? 2달은 아니고 1달 반 정도? 성민아, 제가 이 말을 꺼낼 땐 숨이 가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선물한 공간이야. 그런 집을 내 장인어른이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살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엄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기도 하고 장인어른도 많이 지치셔서 쉬고 싶어 하셨어. 며칠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끓어올랐습니다. 화도 화였지만 모욕감이 더 컸습니다. 남의 가족이, 남의 아버지가 내 집에 무단으로 살고 내 돈으로 전기 틀어놓고 내 반찬통을 열어보고 내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상상이 그려지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성민아, 너 이게 내 입으로 할 말이야? 네 장인어른이 왜 내 집에서 살아? 그게 가족이냐?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내가 그렇게 웃음니? 내가 내 눈에 그냥 집 한 채 가진 늙은이로 보여? 엄마, 제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 말씀드릴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랬지.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숨기지 않으려 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전기요금이 나오고 나서도 너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잖아. 거짓말까지 해놓고 이젠 타이밍 탓이니? 그 순간 성민이의 말은 점점 작아졌고 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통화로 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내일 서울 올라갈 거다. 너네 장인어른 직접 만나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식으로 이야기해. 그리고 내 집에 무단으로 살았던 거. 그 책임 다 져야 할 거다. 엄마,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장인어른도 별 생각 없이 머무신 거야. 그냥 편하게 쉬고 싶으셨던 거라고. 그럼 왜 그 편안함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해? 전기요금도 내 돈, 집도 내 집. 그런데 그 사람은 장인어른. 넌 그냥 그렇게 결정해서 내 공간을 함부로 썼다? 내가 이 집을 왜 샀는지 너는 모르겠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내 시간 한번 가져보겠다고 산 집이야. 그걸 도둑처럼 쓰고 거짓말로 덮으려 들었어. 이제부터는 너도 내 장인어른도 내 방식대로 대응할 거야.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는 어느새 말이 아닌 한숨으로 들렸고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묵혀둔 서류를 챙기고 장부를 정리하고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진짜로 이 일이 어떤 사건으로 흘러가게 될지 각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다시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와는 크게 왕래도 안 하던 사람, 결혼식에만 한번 본 존재, 그 사람이 제 집에서 2달 가까이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중간 지점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자는 아들 부부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장소가 어디든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제 입으로 제 뜻을 정확히 전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먼저 도착해 앉아 있던 저는 유리문 너머로 세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했고 며느리 혜진이는 어딘가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게 걸어 들어오는 남자. 허름한 모직 자켓에 목도리를 두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그 사람, 성민이의 장인이라고 했던 사람, 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세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자 저는 커피도 시키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 집에서 언제부터 거주하셨죠? 그 사람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 거주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몸도 안 좋고 해서 조용한 데서 좀 쉬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사위가 그런 집이 있다고 하길래 잠깐 있었던 겁니다. 잠깐이요. 2달을요? 그 사람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이 가까이 되었죠. 근데 너무 조용하고 좋아서 참 좋았어요. 이런 집을 어떻게 구하셨대요? 경치도 끝내주던데. 순간 제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집을 좋았어요라며 칭찬하고 있는 건가? 무단으로 내 허락도 없이 남의 공간에서 2달을 살고선 제가 힘겹게 손을 모아 가슴께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집,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사셔도 되는 곳이었나요? 장인은 시선을 피하며 2 손을 뻐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냥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사위가 그 집이 비어 있다길래 큰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테이블을 툭 치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요?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남이 살았는데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요? 아들 성민이가 저를 다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커피숍이잖아. 다 들리잖아. 제가 아들 쪽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다 들리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했는지, 누가 이걸 당했으면 가만히 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장인은 손을 뻗어 제게 말했습니다. 아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사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지. 사정이요? 제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정이라는 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사는 사정입니까? 전기요금이 27만 원이 나왔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식들, 쓰레기 봉투, 설거지, 그리고 옷장에 걸린 낯선 옷들, 그 모든 게 사돈어른 사정으로 덮어질 줄 알았어요.
장인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사돈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줍니까? 가족. 제가 눈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랑 저는 가족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을 제 인생에서 본 적도 안부 전화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더러 가족이래요? 며느리 혜진이가 말끝을 이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사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만 쉬시게 하려던 건데, 말을 못 드린 건 저희 잘못이에요. 근데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혜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해라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쉬려던 유일한 곳을 너희가 함부로 쓰고 그걸 숨기고 들키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그게 이해야? 혜진이의 눈에 짜증이 비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비어있는 집이고 짧게 있었던 건데,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사과도 못 들었고 책임지겠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내 집에서 살았으면 쓴 만큼 내고 손해본 만큼 물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장인은 붕괴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뱉었습니다. 아니,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 줄도 알아야지. 나이 먹은 노인이 잠깐 지낸 걸로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 제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세요? 30해 넘게 식당에서 장사하면서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평생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남이 와서 누리고 살고 더럽혀 놓고 있는 사람이 좀 베풀어야지? 제가 바로 경찰서 가서 얘기해도 어르신 그 말 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손해본 거 다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끝까지 참고 있다가 오늘 꺼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수십 년의 삶에 대한 터져나오는 울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성민이나 혜진이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틀, 3일, 나흘이 지나도록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장인이라는 사람에게서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긴 그들이 그런 예의를 챙길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겠지요. 속은 여전히 쓰렸지만 그저 모든 걸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 앞에 붙은 시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저는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숙 씨 되시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근에 민원이 접수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영숙 씨 소유의 주택이 불법 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불법 숙박업이라고요? 네. 최근 특정 플랫폼을 통해 민간 숙소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이용자 후기도 몇 건 확인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등록 없이
수익 활동을 하신 것으로 파악돼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집엔 제가 거의 내려가지도 않았고 숙박업 같은 건 더더욱 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등록된 이름은 고객님 명의고요. 숙소 사진과 실제 주소가 일치합니다. 고지서는 모바일로 발송 예정이며 벌금은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손에서 휴대폰이 덜덜 떨려 나올 뻔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문제 소지가 없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보된 날짜까지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겨우 나를 위해 산 공간 하나였는데 그걸 믿었던 자식이 남의 집도 아닌 제 집을 팔아넘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바로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봐야겠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좀 바쁜데. 바쁜 거 없고 당장 와. 1시간 안에 안 오면 나 혼자 경찰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벌금 고지서, 민원 접수 내역, 전기요금 명세서, 모든 걸 놓고 저는 하나씩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과 혜진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뭔지 봐라. 이게 다 너희가 벌인 짓이야. 성민이 눈이 커지며 고지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가 한참 후에 고개를 들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거는 그 옆에서 혜진이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사실 그게 장인어른이 머무시던 동안 생활비라도 보태자 싶어서 그냥 한두 번 방을 좀 빌려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 빌려줬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남한테 빌려줘서 돈을 받았다고? 어머님,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빈집 돌리는 사람도 많고 수익도 꽤 괜찮고. 입 다물어. 지금 내가 한 말 다 녹음하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거기서 남들이 돈 주고 자고 갔다고? 그럼 나는 지금 무슨 꼴이야? 성민이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그런 거야. 장인어른이 계시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방 한 칸 정도. 아주 잘들 했다. 너희 집도 아닌 곳에서 장사까지 해가며 돈 벌어놓고 이제 와서 그냥 이라고 말하는 거니? 혜진이의 눈이 돌아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어머님이 엄청 큰 피해 입은 줄 알겠어요. 그냥 몇 번 손님 받았던 것뿐인데. 저는 들고 있던 고지서를 혜진이 앞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그냥이야? 내 이름으로 내 소유의 집에서 내 허락도 없이 돈 받고 남 재우고 지금 벌금이 1,000만 원이야. 이게 그냥이야? 성민이는 이제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 너희가 내라. 일주일 안에 준비 못하면 나는 바로 법적 조치 취한다. 내용 증명이고 뭐고 다 준비돼 있어. 이건 가족이고 뭐고 그런 말로 덮을 일이 아니야.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사정 안 좋은 거 몰라? 너희 사정이 안 좋으면 남의 집을 몰래 숙소로 돌려도 되는 거니? 그게 너희가 말하는 책임이야? 그날 밤 혜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인이라는 인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 싶었습니다. 사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갈 일이오?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본인 딸과 사위가 제 집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몰래요. 벌금은 제 명의로 날아왔고, 저는 이제 웃고 넘길 기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있는 사람이 좀 넉넉하게. 그만, 제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있는 사람이라는 말, 오늘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는 거 하나도 내세운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젠 다 끝났어요. 이대로 연락 계속 오면 다음은 전화가 아니라 고소장이 갈 겁니다. 전화 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끊었습니다. 손이 떨릴 만큼 분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양보도 참는 것도 없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나흘이 지나도록 성민이도 혜진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바쁘겠거니 하고 기다려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무시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모든 걸 다 해줬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건 제가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 텅 빈 홀에 앉아 테이블 위에 펼쳐둔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 벌금 통지서, 전기요금 청구서, 그리고 제가 꼼꼼히 정리해둔 메모장 한쪽엔 민사소송 제기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제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목소리엔 이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드러운 어투로 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내용 증명 받았을 거다. 그걸 보고도 아무 연락도 없는 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혜진이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이야. 너희가 벌인 일로 내가 벌금 1,000만 원을 물게 생겼어. 그럼 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니? 엄마, 그 돈 좀 천천히 내면 안 될까? 없어. 천천히 갚는 건 이제 없어. 너네가 그 집을 어떻게 썼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숙박 어플까지 사용해서 사람 받았더라. 후기 다 읽었고 사진도 캡처해놨다. 성민이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숨을 죽이는 소리가 느껴질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진짜로 소송할 거야? 당연하지.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법 앞에선 가족도 자식도 아무 소용 없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남의 집을 몰래 숙소로 돌려놓고 내가 알게 되자마자 벌금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 뒤로는 입 싹 닫고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건데? 성민이는 결국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아무 조치도 없으면 변호사 통해서 바로 소장 접수한다.
이젠 진짜 끝까지 간다. 통화를 끊고 난 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슬퍼서 내 자식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했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셨군요. 내용 증명 이후 반응이 없으셨다고요? 네, 전혀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소송 진행하려고요. 좋습니다. 그런 관련 서류는 이미 준비해 두셨으니 소장 작성해서 바로 접수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서류에 하나하나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며 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게 마치 큰 벽처럼 느껴졌었는데 막상 해보니 이래야 하는 게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날 저녁 무렵 성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소송했어. 이젠 진짜 우리 끝인 거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킬 게 있었으면 진작 행동했어야지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 아직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보였지만 이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장을 보고 손님을 맡고 하루를 보내는 틈틈이 저는 제 권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도 살기 너무 힘들어서 제발 한 번만 봐줘.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냥 소송만은 제발.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함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바뀔까요? 진심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었는데 뒤늦게 울며 매달리는 모습이 그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그대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는 나를 무너지게 두지 않는다. 소송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확히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마치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이어지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은 도대체 누가 지켜줄까? 하루는 밥하던 손을 멈추고 제 앞치마를 한번 꾹 움켜쥔 채 천천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안은 김이 피어오르고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퍼졌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다소 헝클어진 머리에 발끝은 불안하게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방 옆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자 성민이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정말 힘들어. 소송장 받은 뒤부터 혜진이랑 나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보려다 어색해졌어.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말없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물컵을 하나 꺼내어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지. 근데 난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벌금이 너무 커. 당장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젠 기다리는 것도 봐주는 것도 다 끝났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들이니까 참고 또 참았다.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 집을 돈벌이로 썼고 들키고도 당당했고 심지어 벌금까지 내 책임으로 떠넘겼잖아. 성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한숨만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까 고민 중이야. 그래서 그 돈으로 벌금도 내고 남은 거로는 전세라도 얻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책임지겠다는 각오, 반성의 태도였지. 남의 집값 이야기나 주고받는 그따위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 남의 집을 몰래 팔아먹으려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내 집 팔아서 책임지겠다고? 그걸 지금 자랑처럼 말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생각 중이란 말이야. 내가 널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니? 내가 그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줄은 몰랐다. 내가 내 아버지 대신 너 키우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허리도 못 펴는 몸뚱이 하나랑 겨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쉬고 싶어서 마련한 전원주택 한 채뿐이야. 근데 너는 그 집에서 남의 발소리나 듣게 만들었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 위안이 될 공간을 숙소로 만들었어. 그게 내가 말하는 수습이니? 성민이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진짜 그랬어. 이제 와서 뭘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못 믿겠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지는 기억나. 근데 지금의 넌 그 어떤 말로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그게 우리 모자 사이에 남은 유일한 약속이다. 성민이의 입꼬리가 떨렸고 그 말 한마디에 테이블 아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끝인 거야? 끝이라는 말을 내가 먼저 꺼낼 정도면 이미 끝난 거겠지. 이야기할 게 더 없다.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맙다. 이제 돌아가라. 성민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던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혜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손을 팔짱 낀 채 저를 노려보듯이 쳐다보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하세요. 그래도 부모면 자식이 실수했을 때 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뭘 품고 살았는지 내가 알아?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으면 그딴 말은 입에 담지 마라.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단 한 톨의 후회도 없다. 두 사람은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해진 홀 안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가 저를 위해 살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새하얀 페이지 하나를 펴놓고 조용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제 손으로 그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성민이와 혜진이가 나서고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마치 겨우 숨통 하나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기불 하나 없이 거실에 앉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찬물 한 컵을 두 손에 감싸 쥔 채
자꾸만 마음속에서 뭔가를 다그치듯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따라오는 다른 목소리는 더 단호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난 계속 이용당했을 거야.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기 전 창문을 닫고 진열장 유리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 조금은 덜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익숙한 번호 하나가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혜진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야? 잠깐 뵙고 싶어요. 이번 주 안으로 만나 뵈었으면 해서요.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가게로 와. 딱 30분만 줄게. 점심 장사를 준비하며 손질하는 내내 마음속이 뒤숭숭했습니다. 뻔히 예상은 되었지만 그들이 이제서야 다시 말로 해결하려 든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수척해 보였고 옷차림도 이전보다는 신경을 덜 쓴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 자리에 나온 건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예요.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성민이도 곧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그때는 그냥 눈앞에 돈이 필요했어. 집이 비어 있다 보니 그냥 한두 번 정도만 하다가 일이 커진 거야. 이미 들은 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더는 감정으로 휘둘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벌금도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근데 소송은 그냥 거기서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고 성민이도 직장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졌어요. 합의로 처리하고 벌금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제발요. 혜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전처럼 얄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쌓은 이득은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그 집을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너희는 끝끝내 모르는구나. 어머님,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께 정말 못할 짓 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요. 모두가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니? 힘들다고 남의 집 무단으로 숙소로 내주고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벌금도 안고 가게 만든다.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야. 혜진이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고 성민이는 눈앞에 놓인 물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배웠어. 진짜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이번만. 말 잘했다. 다시는 없게 하자. 그러니까 이번엔 끝까지 가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돈도 합의도 아니야. 책임이 뭔지 똑똑히 보여달라는 거야. 이건 벌이 아니라 교육이야. 법으로 배우고 법으로 끝내자. 성민이는 무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진짜로 이 관계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낸 게 아니라 너희가 끝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 정식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판 절차가 곧 시작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전원주택에서 처음 커튼을 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덮고 바닷바람이 창틀 사이로 들어오던 그 풍경, 그 집을 처음 내 공간이라 여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공간을 망가뜨린 건 남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누구보다도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로부터 회복하려면 결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저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한 아침, 저는 꽤나 무거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을 덮이는 외투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책임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름 하나하나 다려진 셔츠와 정장 바지, 손목을 감싸고 있는 얇은 팔찌 하나까지. 전날 밤에 거울 앞에 몇 번을 서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마주 앉게 될 상대가 평생 제 가슴으로 품고 살아온 자식들이라면 그 무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재판정 문을 열자 냉기처럼 차가운 공기가 몸에 닿았습니다. 벽식의 바늘은 정확히 오전 9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좌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붙들고 있자니 문득 제 맞은편에서 성민이와 혜진이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피하듯 시선을 돌린 채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표정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버리고 살기로 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자 변호사들이 각각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제 쪽 변호사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고의로 주택을 무단 이용하고 허가 없는 숙박업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원고가 그로 인해 행정벌금을 부과받은 점을 감안해 피해 보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 측 변호사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고의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존 행위였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지 범죄적 고의는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판사의 시선이 제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원고 측 이영숙 씨, 직접 진술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에 섰을 때 내 발밑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두 손으로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올해로 일한 지 31년째고 평생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별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허락도 없이 남을 들이고 돈을 받고 심지어 저는 알지도 못한 채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끝없이 무시당하고 거짓말로 덮으려 하고 책임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걸 보며 제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더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을 뚫고 판사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술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성격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확인을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이 일은 저와 자식들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려는 찰나 뒤에서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진심으로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꾹 눌러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하다고 느껴지지. 나도 그랬어. 내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내가 모르는 사이 벌금이 날아오고 그걸 말했더니 오히려 성질내던 너희를 보며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딱 너희가 만든 만큼만 아프고 고생해. 그게 책임이라는 거야. 그 말 뒤로 저는 성민이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판결일이 다가왔다는 문자를 받은 날, 하필이면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니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나 싶더군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긴 어둠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법원 안 오늘도 변호사님은 깔끔한 차림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마지막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성민이와 혜진이도 나와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초췌해진 얼굴, 그리고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이제 와서 연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천천히 훑고 잠시 후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이영숙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박성민 및 김예진은 원고에게 행정벌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위법성은 명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 사과를 실시할 것,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판사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신뢰와 경계의 문제입니다. 법은 감정을 다루지 않지만 적어도 정의와 질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조용히 말하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재판정 밖 복도에 서 있었을 때 성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너무 늦게 깨달았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게 깨달았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그걸 용서로 돌리진 마라.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가 앞으로 뭘 하든 그건 너희 몫이야.
그리고 내 집 근처엔 다시는 오지 마라. 더 이상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다. 성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도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통장에 손해배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 명세서에는 이영숙 귀하라는 이름이 유난히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득 그 돈을 들여다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 돈이 아니었어.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은 조용히 마루 끝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치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 마음껏 그리고 웃고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